자, 호주 실업률이 발표되었습니다. 자, 호주 실업률이 발표됐는데 실업률이 5.2%로 치솟았다.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9월 달에는 4.6% 있는데 이게 5.2%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구인 광고도 엄청나게 나고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실업률이 왜 이렇게 높아지는 거지? 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번 들여다보죠. 자, 10월 달에 일자리가 줄어들었답니다.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4만 6천 개가 줄어들고 총 전국적으로 4만 6천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는데 뉴사우스웨일즈주는 2만 1,700개가 늘어났고요. 빅토리아주가 4만 9천 개가 감소를 했고 ACT는 4,900개가 감소했답니다. 자, 일자리가 감소했다. 그리고 파트타임은 한 5,900개, 그리고 풀타임은 4만 400개가 감소한 걸로 ABS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뭐 이렇게 많이 줄었지? 지금 사람들 못 찾는다고 하는데 일자리가 느는 거 아닌가 했는데 9월, 10월을 비교했을 때 이렇게 일자리가 감소했다는 게 엄청나게 감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불안정 고용도 언더임플로이먼트라고 하는데 불완전 고용도 역대급이라고 하는데요. 10월 자료에 보면 노동시간이 0.1% 하락해서 170만 시간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전년 대비해서는 한 0.4% 하락했는데 불완전 고용도 9.2에서 9.5%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노동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고 하는데 지금 일자리를 찾지 않던 사람들이 다시 노동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일자리를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6월 이후에 64.7%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데요. 상당히 많이 늘은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실업률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할 때 실업률이 낮은 게 노동 참여율이 적어서 실업률도 낮다 이렇게 얘기가 된 적이 있거든요. 실업률 계산하는 방식이 그렇거든요. 뭐 노동 참여율하고 지금 취업돼 있는 사람하고 뭐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노동 참여율이 줄어들면 실업률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 공식이 그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노동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노동 참여율이 늘어나면 실업률 숫자는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실업률이 좀 더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인 광고 수는 23년 사이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금 지금 뭐 데이터들이 좀 이렇게 상반되죠. 그죠? 구인 광고는 굉장히 늘어나고 실업률은 늘어나고 이게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드실 건데 바트 아주 빅 바트.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실업률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거 굉장히 뭐지?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번 달 실업률 조사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좀 걸쳐져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실업률 조사를 할 때 빅토리아주가 락다운이 진행되는 와중이었고 학교 방학 기간이었대요. 학교 방학 기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학교 방학 기간하고 빅토리아주 락다운이 이게 합쳐지면서 실업률이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간적으로 올라갔지만 이걸 뭐 크게 걱정할 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이거 실업률을 어떻게 조사하나 이렇게 봤더니 뭐 웨이지 받은 거 가지고 막 컴퓨터에서 자료 뽑아서 이렇게 계산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한 5만 명을 대상으로 그냥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요. 당신 뭐 최근에 일자리 찾으러 다닌 적 있어? 뭐 이러고 저러고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하는데 그 설문조사 기간이 5일 정도 되나요? 뭐 이렇게 해서 딱 지금 현재 노동시장의 한 부분, 어떤 특정 시기의 상황을 스냅샷 형식으로 딱 찍어서 보여주는 게 지금 ABS에서 발표되는 실업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순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 보이기는 하는데 뭐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은 지금
빅토리아도 락다운이 풀리면서 11월 달에 고용이 강한 반등이 예상이 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지금 경제 활동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기업 신뢰도나 소비자 신뢰도도 상당히 높고 소비자 지출 그리고 노동 수요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노동자가 지금 못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동 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하다. 그래서 고용률 측면에서 봐서는 상당히 강한 반등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난리 난 기사죠.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던데요. 그래서 다들 걱정하죠. 그럼 물가가 상승하면 이자율은 어떻게 되냐? 뭐 주가는 어떻게 되냐? 뭐 암호화폐는 어떻게 되냐? 뭐 여러 가지로 이거 물가 상승의 여파를 또 걱정하는 기사들과 뉴스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렇다면 호주는 이렇게 하면서 호주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미국 물가가 오르는데 호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 이건 무슨 소린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분석 기사입니다. 자, 미국 물가가 상승하는데 호주 집값 하락을 불러올 수도 있다. 이런 기사인데, 자, 물가가 일단 미국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오면 인플레이션을 잡는 방법은 그 중앙은행, 그 미 연준이죠. 미 연준이 돈을 걷어들이면 시장에서 돈을 걷어들이면 돼요. 그래서 시장에서 돈을 걷어들이면서 어떻게 되냐면 미 연준이 뭐 기준금리 같은 거를 올리게 되면 물가를 때려잡을 수 있습니다. 한때 미국에서 막 그 살인적인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있었을 때 미 연준에서 얼마까지 올렸죠? 한 15%, 20%까지 올렸다 그랬던가요? 그렇게 해서 작은 그 기업체들이 엄청나게 파산을 하고 하다못해 뭐 은행들도 파산을 하고 그리고 지금 그 한계선 상에 있는 모든 비즈니스를 싹 정리해버린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지금 뭐 오게 되면 미 연준이 이자율을 상승시킬 수밖에 없게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미 연준이 이자율을 올린다. 미국이 이자율을 올리면 호주 모기지 이자율도 상승하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부동산 가격이 그러면 집값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자가 오르면 그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냐? 근데 이 기사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뭐 단순히 이자만으로 오르고 내리지는 않는데 이자도 하나의 그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자는 고정 이자율, 지금 오른다고 얘기하는 것은 고정 이자율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내리는데 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자율의 상승하고 그 금융당국의 규제를 둘 다 이렇게 고려를 해봐야 부동산 가격이 오를지 떨어질지를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이제 있는데 인플레이션 진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미국 경제학자들이 램프를 빠져나온 진위, 인플레이션 진위를 걱정하고 있다. 뭐 이렇게 나와서 이게 뭔가 봤더니 램프에 요즘 진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진위가 램프에서 빠져나오면 그 진위를 도로 집어넣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한번 시작되고 나면 그거를 잡는 게 쉽지 않다. 예전에 미 연준 의장인데 이름은 제가 모르겠는데 그 양반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마구간에서 말이 뛰쳐나가는 걸 보고 잡으려고 나갔더니 이미 저만큼 가고 없더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에 빗대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건데 일단 물가가 오르네 이러고 있다가 물가가 한번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면 그 물가를 잡는 게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미 연준 의장이 주장했던 바는 물가 상승은 뭐 중고차 가격의 상승 또는 기름값의 상승 이런 걸로 일시적이다. 이게 곧 떨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조금 장기적으로 일시적이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 유럽에 가서 이 물가 상승률을 잡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있다고 소리를 해서 지금 굉장히 욕을 얻어 드시고 계시죠. 지금 항상 일시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일시적이 아닌 것 같다. 뭐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가 상승률이 발표가 됐는데 6.2%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지금 놀라고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저 인플레이션 진위, 램프를 빠져나온 진위를 걱정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생기는 그 원인을 좀 분석을 해놨는데, 물류 병목 현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호주 같은 경우도 항만에서 노조가 그 파업을 했어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24시간 파업, 뭐 하루에 일하는 시간도 줄이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욕을 많이 먹었죠. 호주가 경제가 다시 회복하려는 이 시기에 파업을 해서 발목을 잡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노조가 지금 파업을 하다 보니까 배가 뭐 바다에 떠 있는데 물건을 못 내리니까, 그렇죠? 물건이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물건이 수급이 조금 떨어지니까 물가는 오른다는 거죠. 지금 미국에도 그 앞바다에 배들이 수백 척이 떠 있고, 지금 부두 노동자들 트럭 운전사를 구하지를 못해서 물건을 못 내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사람들이 왜 일하러 안 나오는 걸까요? 네. 지금 여기서도 사람들 구하기 힘들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간의 대부분을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했다는 얘기인가요? 영국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브렉시트가 되면서 외국 노동자 싼 임금의 외국 노동자를 구할 수 없어서 뭐 트럭 드라이버가 없고, 이렇게 해서 기름을 뭐 주유소에 배달을 못해서 뭐 기름을 못 넣는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물류 병목 현상이 지금 심한데요. 이게 물류 병목 현상이 생기게 되면 기업들이 물류 비용이 증가하고, 이렇게 해서 기업 비용이 상승하게 되고, 그러면 이 상승되는 걸 자기가 떠안고 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비자한테 전가를 하겠죠. 그러면 소비자 전가한다는 게 뭐냐면 물가를 올리는 거겠죠. 그래서 물가 상승이 된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미국 주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10월 연 기준 6.2% 지금 상승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미국은 이게 인플레이션이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선순환이라 그래야 될까요? 악순환이라 그래야 될까요? 일단은 이게 임금이 상승하고 구매력이 증가하면서 사람들이 돈을 살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서 물건을 많이 산다는 거죠. 그래서 또 소비가 증가되니까 물건을 많이 사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병목 현상으로 물건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또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그럼 기업들이 또 사람들을 또 많이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임금을 더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임금이 올라가서 다시 소비가 이렇게 증가하고 또 물건값이 오르고, 이게 반복되면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이제 가속화되고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이자율 상승을 필연적으로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러면 또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이게 그 모기지 상환이 힘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을 좀 과대하게 좀 많이 빌리신 분들은 모기지 상환이 힘들 테고, 모기지 상환을 또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럼 소비 여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소비가 하락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미 연준은 몇 달 안에 이자율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기사에는 몇 달 안은 아닐 거고요. 지금 뭐 테이퍼링을 내년 6월까지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금 시기가 당겨질 수는 있겠죠. 근데 뭐 금방 이자율을 올리긴 하겠습니까? 어쨌든 조금 더 추이를 볼 것 같고요. 그럼 미국 이자율이 상승하면 호주의 시장 이자율, 그러니까 호주의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는 오르지 않을 텐데 호주의 은행 금리가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지금 기사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왜냐하면 호주 은행들이 돈은 자금을 조달을 할 때 달러빚을 얻어서 대출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대부분 고정금리 상품은 달러빚을 얻어서 이렇게 고정금리 상품으로 대출을 한다고 합니다. 앞에 제가 잠깐 말씀드릴 때 변동금리는 떨어지는데 고정금리는 오르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빚을 얻었다는 것은 미국의 이자율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고정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중앙은행하고는 상관없이 이자율이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2년에서 3년 조달 금리가 상승이 예상되고 시중은행들이 거기에 발맞춰서 먼저 움직여서 이자율을 올린다는 것이지요. 벨리님이 집값 하락하면 안 되는데 유유하셨습니다. 네, 하락하면 안 되겠죠. 상승률이 조금 줄어들거나 현상 유지는 하고
떨어져도 조금씩 떨어져야 되죠. 그죠? 갑자기 떨어지게 되면 일단 다 망한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자율이 상승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고정 이자율로 빌리신 분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2년, 3년 묶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처음에 이제 고정 이자로 해서 모기지를 얻었을 때 그 이자율이 2년, 3년은 지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2년, 3년 지속이 되니까 뭐 지금 그 이자율이 올라도 2, 3년간은 뭐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또 대형은행 그 리포트에 의하면 대출자 상당수가 최고 2년 정도를 먼저 이렇게 앞서가고 있다 그래요. 상환하는 거를 2년 정도 먼저 갚고 있어서 뭐 이자율이 오른다고 해서 뭐 그 막 투매 이거 뭐 돈을 갚을 수가 없어 뭐 이래서 갑자기 이제 집을 판다고 시장에 내놓거나 이럴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죠, 그죠? 지금 벨리님이 집값 하락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투매가 시작이 되면 이자율이 너무 올라서 상환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르면 집을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도나도 집을 팔게 되게 되면 집값은 폭락하는 수가 있는데 다행히 대형은행 리포트에 의하면 대출자 상당수가 최고 2년 정도를 먼저 갚아가고 있으니까 이자율이 좀 올라도 상당히 버틸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 대출자나 이런 분들한테는 뭐 영향이 없습니다만은 신규 대출자하고 고정 이자율 모기지를 끝나고 나서 재융자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갈아탄다고 그러죠, 그죠? 다시 융자를 해야 하는 사람들은 돈을 이전처럼 그렇게 많이 빌릴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돈이 이렇게 조금 줄어들게 되면 경매에서 마구 질러가지고 가격을 올리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자율, 미국의 물가 상승이 호주의 집값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집값 하락을 불러올 수 있을까요? 안 떨어질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이 있거든요. 또 외국에서 이민자들 많이 데리고 오면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자율이 올라가도. 자, 그러면 정부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지금 부동산 시장에 정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이렇게 정부 역할이라 해서 저 여자분이 그라탄 인스티튜트라고 여기에 연구기관이 있는데요. 네, 그 정책 연구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거기에서 이렇게 들여다봤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연구를 해서 봤을 때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서 뭘 했냐면 가격 상승을 돕거나 이끌었고 이것이 금방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정확한 분석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부 정책이 정부가 집값을 규제하겠다라고 하는 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한국에서는 집값을 잡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하는데 호주에서 집값을 잡겠다 또는 부동산 규제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네거티브 기어링이나 부동산 판매 이득에 대해서 세금을 좀 깎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들었어도 부동산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는 못 들었죠. 그래서 정부가 정책을 쓰는데 부동산 정책을 쓰는데 가격 상승을 돕거나 이끌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금방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걸 바꿀 수가 없죠. 이 바꾸어서 집값이 떨어지면 큰일 나거든요. 지금 보면 호주 정치권은 지금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때에서만 안 터지면 되는 거거든요. 부동산 문제가 우리 때에서만 안 터지면 돼요. 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그 부동산 가격을 밑에서 떠받치고 있다. 그죠? 현 정부는 명확하게 더 많은 국민들이 첫 주택을 가지는 것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건 정확합니다. 그죠? 주민들이 주택을 갖고 싶어 하니까 주택을 가지는 게 굉장한 재정적으로도 이득을 주고 그다음 주거 안정을 주기 때문에 주택을 가지는 것을 원하고 있죠. 그러면 국민들이 좋아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부가 집을 사십시오. 가지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대출해서 비싼 집을 사십시오라고 하죠. 대출이 어려워요?
저희들이 그 대출을 조금 쉽게 하거나 당신이 능력이 안 돼도 우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게 퍼스트 홈런 디포짓 스킴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5%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5% 우리가 개런티 해줄게요. 어쨌든 능력이 조금 안 된 지금 디포짓이 없는데요 하는 사람을 도와줘가면서까지 이렇게 사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는 원하죠. 그런데 빚을 내서 자꾸 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그렇게 빚을 내서 사라고 할 게 아니고, 좀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정부 주택들을, 정부 아파트나 정부 주택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걸 분양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거 한다는 얘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없고, 돈 빌리는 걸 도와드릴게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가계부채가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게 호주 상황이긴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가계부채가 높아서 한국도 가계부채 때문에 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호주도 만만치 않죠. 요거 언제 터지냐? 터지기는 할 것이다. 누가 경제학자가 그랬다고 하던데요. 야, 지금 버블이야. 버블은 확실해. 근데 이게 언제 터지냐 하면 내일 터질 수도 있고 아니면 한 50년 뒤에 터질 수도 있고 뭔 소리야 그게. 버블은 확실한데 그러니까 언제 터질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죠? 계속 그대로 갖고 갈 수도 있는 거고요. 호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면 끝없이 이거 뒤를 바칠 수 있기는 합니다. 나중에 여기 사는 사람들이 다 불만을 가져서 그렇죠. 학교도 없고 사람 자꾸 들여오면 오죽하면 우리 도미닉 페루테트 뉴사우스웨일 주 수상이 딱 취임하고 얼마 있지 않다가 시니어 오피서니까 관료들 중에서 고위 관료들이 우리 주 수상한테 조언을 한 게 그거잖아요. 이민자 많이 데리고 와야 됩니다. 1년에 한 40만 명씩 데리고 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총 200만 명 정도를 5년 안에 데리고 오면 호주 경제를 활성화하고 다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렇게 사람이 들어오면 다 잊어먹었어요. 다 잊어먹었어. 왜 그러냐면 이민자 너무 많다고 우리 폴린 헨슨 누나는 뭐라 그랬냐면 이민을 중단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학교, 도로, 병원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질 때까지 물, 수도, 하수도, 상하수도까지 다 갖춰질 때까지 이민자를 받지 말자 이렇게 주장을 했었던 적이 있죠. 제가 차 선생하고 얘기하면서 가끔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20만 명씩 들어오던 한 해에 20만 명씩 들어오던 이민자가 16만 명으로 줄었잖아요. 그렇게 줄여놓고 또 경기가 조금 걱정이 되니까 임시비자를 그 줄어든 숫자만큼 부여를 해서 다시 20만 명을 맞췄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정부가 이거를 떠받치려고 그러면 방법은 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저럴 거냐고요. 정부는 국민들이 주택을 사는 걸 원하고 있다. 경기도 좋아지고요. 그것 때문에. 네. 국민들은 주택이 생겨서 좋고요. 근데 빚을 너무 많이 지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부동산 시장은 정부가 이렇게 뒤를 딱 떠받치고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이게 좀 깔아앉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부동산 시장이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얘기를 반영을 해서 가격이 완화되거나 좀 가격 상승이 완화된, 상승이 빠졌네요. 가격 상승이 완화되거나 현 상태가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하락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ANZ 시니어 연구원이 있는데 경제연구원이겠죠. 그 사람이 정부 정책의 변화 없이 상승이 약간 완화되겠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상승률이 줄어든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고정 이자율의 상승하고 금융 당국의 규제가 예상보다도 강하게 나온다면 하락할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예상외로 너무 오르고 그다음에 금융 당국이 대출 규제를 강화를 예상보다 굉장히 심하게 한다면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같은 거는 변동금리와 연동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건 최소 2023년까지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요? 진짜 그럴까요? 상황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앙은행의 총재님께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신 분인 것 같아요. 호주 경기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고 물가 상승도 지속될 것
있다라고 보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자율은 계속 뭐 올 초만 되면 회의를 해서 지금 현재 기준금리 동결에 2024년 뭐까지 계속 얘기를 하시죠. 그때까지는 이자율 인상은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조금 더 지켜보죠. 지금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 상태로 간다 그러면 우리 중앙은행 총재께서는 어떻게 하실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미국의 물가 상승 얘기를 했고 이번에는 이자율 상승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RB 이자율 변동이 없는데도 지금 은행 이자율이 상승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 ANZ는 향후 몇 달 안에 고정 이자율을 상당히 많이 올리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움직임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약간 주춤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분석한 거하고 조금 비슷하죠, 그죠? 호주에 사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변동금리를 선호하신다고 합니다. 역대적으로 그렇게 변동금리를 선호해 왔었는데 최근 몇 년 동안은 고정 이자율이 상당히 보편화되었다고 합니다. 고정 이자율이 변동 이자율에 비해서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봐서 몇 년이라 그러면 RBA가 이자율을 급속히 떨어뜨려서 지금 바닥을 치고 나서 사람들이 다 바닥을 쳤다고 생각하니까 고정금리로 빌리지 않겠습니까? 이거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데 고정 하다못해 3년이라도 3년 5년 이렇게 묶어버리면 이득을 보겠다. 그 안에 뭐 오르면 나는 득을 보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어쨌든 고정금리를 뭐 이용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규 모기지의 반이 고정금리였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고정금리가 오르면서 향후에 고정금리로 이제 이 모기지를 얻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RBA가 기준금리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0.1%를 2024년까지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우기고 계시죠. 근데 이 이자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24년 만기 채권을 국채를 샀다 팔았다 하면서 0.1%를 계속 맞춰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맞춰야 되는데 그거를 맞추는 거를 yield curve control이라고 그래서 YCC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지난주에 YCC를 포기를 했죠. 그래서 뭐 통화 정책을 바꿔서 그걸 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조절 안 하겠다는 얘기죠. 이게 뭐 그러면 이자가 상승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자가 상승하면 부동산 가격 상승이 둔화될 것이다. 근데 문제는 이자가 상승하게 되면 이제 모기지 상환이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지를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 놨는데요. 요거 좀 심각하더라고.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라디오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한 기업이 예를 들어서 100억 달러를 빌렸는데 그래서 1%로 만약 예를 들어서 1%로 이거를 빌렸다면 연에 1억 달러를 상환을 하는데 연이자가 1% 굉장히 싸게 빌렸죠. 그죠? 그래서 싸다 그러고 돈을 100억을 빌려놨는데 이자율이 1%에서 2%로 오르게 되면 상환해야 되는 금액은 딱 2배가 됩니다. 2배로 이게 퍼센테이지가 1%고 2%니까 1% 올랐다 그러니까 별로 뭐 오른 것 같지 않은데 상환에 대한 금액으로 따져보게 되면 이게 2배가 되더라고요. 오, 그러면 이거 심각하죠. 근데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놓은 것도 보니까 50만 달러를 모기지로 해서 이자율 2%로 30년간 이거를 빌렸다고 하면 이 총 갚아야 되는 이자는 16만 5천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50만 달러에 16만 5천 달러를 30년에 걸쳐서 내게 돼 있죠. 근데 이게 이자율이 2%에서 3%가 오르게 되면 갚아야 되는 거는 26만 5천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 뭐 10만 달러가 더 올라가는 거죠. 1% 올랐는데. 총 갚아야 되는 게 저 정도가 되면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1%로. 근데 이게 쭉쭉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골 때리겠죠. 자, 그리고 사실상 이자율이 인상이 한 3% 정도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자, 고정 이자율은 올해 안으로 3%에 도달하고 앞으로 계속 상승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자는 계속 오른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뉴스를 한번 쭉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거 뭐 잘 안 되네요, 그죠? 근데 이 말도 자꾸 엉기고
오래간만에 입을 열었더니 제대로 안 되는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불편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이렇게 좀 말이 자꾸 씹히고 이래서 혹시 뭐 얘기 나누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이번 주에 또 재밌는 일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마약상 하나가 보석으로 풀려났어요. 근데 이 친구 풀려나자마자 전자발찌를 그죠? 잘라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다가 한 16일 만에 잡혔는데 어디서 잡혔냐 하면 뉴사우스웨일즈에서 퀸슬랜드 넘어가는 그 경계선에서 경찰한테 잡혔습니다. 근데 잡혔는데 어디서 잡혔냐면 그 트럭 뒤에 컨테이너가 있는데 컨테이너 안에 벤츠가 있었고 벤츠 안에 앉아 있었나 봐요. 앉아 있었는데 경찰이 정보를 이렇게 얻기도 했고 그다음에 컨테이너의 이 보통 컨테이너 문에는 이렇게 그 도착지에서 오픈하도록 되어 있는 락이 실이 딱 되어 있어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딱 걸어서 실이 되어 있는데 그 실이 제대로 안 돼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의심을 하고 이거를 딱 잡아가지고 경찰이 딱 잡아가지고 그 사람 그 조사를 하는데 경찰이 바깥에서 컨테이너 문을 두드렸어요. 딱 두드렸더니 딱 똑똑 했더니 컨테이너 안에서 그놈이 멀쩡히 앉아 있다가 다시 똑똑똑 화장실에서 우리 두드리잖아요. 그렇게 경찰이 두드렸는데 안에서도 똑똑똑 해서 야 너 나와 해서 잡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뭐 굉장히 그 마약 거래를 크게 했어요. 크게 했는데 뭐죠? 크게 했는데 그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그 보석 해주지 말라고 경찰이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석으로 풀어줘가지고 이 사람이 도망을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주는 너무 법 체계가 너무 관대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너무 관대하냐 아니냐를 여쭤봤어요. 여기 있죠. 예, 지금 커뮤니티에 제가 올린 건데 지금 화면에 보이실 겁니다. 경찰 똑똑똑, 지명수배자 똑똑똑. 예, 이렇게 해서 잡혔는데요. 자, 근데 호주의 법체계가 너무 관대하다. 그렇지 않다. 여기는 투표를 많이 하셨어요. 28분이 투표를 하셨는데 그렇다. 너무 관대하다가 82%를 되네요. 아니다는 11%, 잘 모르겠다 7%.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한인 분들은 호주의 법 체계는 너무 관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재밌죠? 커뮤니티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투표 좀 해주세요 한번. 네, 그리고 주은호님이 댓글 다셨는데 안녕하세요 조피디님, 항상 시사 뉴스를 잘 보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노동 참여율이 높아서 높게 나온다고 하셨는데 혹시 백신 미접종자들이 일자리를 떠나는 거랑은 관계가 없을까요? 하셨는데 그 얘기는 없었어요. 백신 미접종자들이 일자리를 떠나는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니콜라스 박님께서 법 체계는 관대한데 경찰들은 벌금에 관대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경찰들이 벌금에 관대하지 않는 게 아니고 주 정부가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요즘 스피드 카메라의 표지판 없어진 거 아시죠? 그 모바일 스피드 카메라, 그러니까 차에다가 싣고 다니면서 속도 위반을 단속하는 그 차량이 있는데 옛날에는 한 100m 전인가요? 한 50m 전부터 써 있어요. 모바일 카메라가 있다고 이렇게 쭉 써 있죠. 근데 그거 다 없어졌죠. 팻말도 안 붙이죠. 그럼 차에 표시도 없어요. 이제 일반 차량처럼 보입니다. 그거 딱 숨어 있죠. 이렇게 관대하지 않죠. 돈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리고 해피김 페리님께서 어제 뉴스에서 한국과 일본 트래블 버블이 올해 말에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내년 초에 한국 방문하는 저로서는 정말 기쁜 소식이네요. 격리 면제증 한국 영사관에서 발급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서 기뻐요 하셨습니다. 예, 기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이거 열리면 아마 여기 한인 커뮤니티가 텅텅 비지 않을까. 그간 한 2년간 못 가신 분들이 한꺼번에 다 몰려가서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딴 거 뭐 물어봤냐 하면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면 참전해야 될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7명이 투표를 하셨는데 7분이 투표를 하셨는데 86%가 참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여기서는 애들한테 백신을 맞히기 위해서 그 TGA에다가 신청을 해라. 승인이 난 게 아니고 신청을 이제 받아줄 테니 신청을 해라. 그래서
지금 모더나가 신청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승인이 나게 되면 5세에서 12세 사이 그 사이에 있는 애들이 아마 접종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6세에서 12세죠. 요즘 학교에서 이게 퍼져가지고 학교를 임시로 닫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죠. 자, 요 기사는 호주 연방경찰이 호주 부동산 시장에 돈 세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나섰다고 하는데요. 이런 범죄에서 사용되었던 돈들이 들어와서 돈 세탁, 그러니까 거기에 투자해서 집을 사고 합법적으로 집을 팔아서 다시 돈을 챙겨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연방경찰이 2019년 7월부터 현재까지 돈 세탁과 관련되어서 17명을 체포하고 4억 6천만 달러 이상을 압류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회계연도 한 해만 1억 8,700만 달러를 압류했는데 1억 1,600만 달러가 부동산 시장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 이 범죄와 관련된 이 돈들이 들어왔다. 이것 때문에 부동산 가격 올라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자, 연방경찰이 그 자금 세탁은 호주 국가의 안전을 심각하고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자, 호주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취약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스콧 모리슨 총리가 변호사, 회계사, 부동산 중개사 등을 포함하는 자금 세탁 방지법 수정안을 제출해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수정 법안은 15년째 법안이 입법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금 세탁 방지법은 있는데, 그러면 돈을 만지는 그 기관, 그리고 은행이나 뭐 금융회사 이런 경우에는 자금 세탁 방지법에서 요구하는 그 기준을 맞춰서 무슨 기록도 남겨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변호사와 회계사, 부동산 중개사들은 그 기관에서 빠져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기사에서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부동산 시장에 눈먼 돈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눈먼 돈이 아니고 불법적인 돈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부동산 시장이 취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동산 거래에 관련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변호사, 회계사, 부동산 중개사 이렇게 포함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넣고 자금 세탁 방지법에 포함을 시키자. 이렇게 얘기를 하나 봐요. 그 15년 전에 그런 요구가 있었고 법안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이게 입법 그 절차를 못 거치고 있나 봐요. 계속 계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노동당에서 이렇게 어떻게 주장을 하고 있냐면 이 세 전문가 집단을 포함시키지 않는 나라는 하이티, 마다가스카르, 그리고 호주 딱 세 나라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 세 개의 전문 직종이 돈 세탁 방지법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호주는 없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수정이 되면 지금 중소규모, 그러니까 부동산 회계사 뭐 이런 데가 조금 소규모로 하는 곳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그 많은 그 데이터 작업이나 뭐 기록 같은 것들을 핸들링 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걱정을 하기도 하고요. 15년간 수정이 안 된 법률안이 이번에 연방 경찰이 저렇게 한다고 통과가 되겠습니까? 그죠? 조금 부정적이긴 한데, 자,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포함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죠. 이제 그랬더니 여기는 많이 또 투표를 하셨네. 48분이 투표를 하셨습니다. 그렇다.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15%는 아니다.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잘 모르겠다가 13%가 나왔습니다. 이게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여기 좀 한번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한 1000명 정도가 투표하는 이게 자료가 있다. 그러면 우리 한국 분들이 지금 호주 시사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지, 진보 성향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을 갖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발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 꿈입니다만은 48분이나 지금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제가 이걸 보면서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것도 재밌는 게 있었는데 싱가포르이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거의 다 맞았어요. 거기는
거의 다 맞았는데도 다시 감염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정부가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백신 접종을 안 한 사람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그 치료비는 네가 내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완전히 100%를 만들어 버리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역시 싱가포르다운 그렇죠. 아시아적 무슨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싱가포르이. 껌 씹다 걸리면 큰일 나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개인한테 부담하도록 하자라고 하면 개인들이 부담이 돼서 백신을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44분이 투표를 하셨고요. 그렇다. 개인이 부담하도록 해야 된다가 75%가 나왔고요. 아니다. 코로나19 감염과 관련된 치료 비용은 정부가 부담해야 된다가 16%, 잘 모르겠다가 9%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요것도 기사 정리해서 올리면서 기사에서 조금 요런 사항은 좀 궁금하다. 좀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지 않겠나 싶은 것들은 제가 투표 형식으로 만들어서 제가 올렸습니다. 올렸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밌지 않으세요? 네. 저만 재밌는 건가요? 네. 자, 오이쿠 이러고 저러고 하다 보니까 벌써 1시간 46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인사이트는 없고요. 아웃사이트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물량뛰기로 굉장히 많은 뉴스를 쫙 이렇게 지나가면서 알려드리는 걸로 제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카사님이 재밌네요 하하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네. 또 의견 주실 거 있으십니까? 댓글 좀 달아주시고요. 좋아요 좋습니다. 오늘 거의 다 누르셨네. 네. 해피킴 페리님 잘하셨어요. 짝짝짝 감사합니다. 네. 고맙고요. 네. 자, 자꾸 하다 보면 입도 풀리겠죠. 네, 카사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시네요. 항상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하셨습니다. 네, 고맙고요. 네, 와주셔서 봐주시는 게 저는 더 감사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아무도 안 오시면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클럽하우스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 앱이 뭐죠? 보이스 채팅 같은 거요. 여기서 방장이 있고 방장이 얘기를 하면 그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냥 쭉 들으실 수가 있어요. 방장이 하는 얘기를. 그리고 저 할 얘기 있어요. 그리고 손들기 딱 누르게 되면 방장이 말할 권한을 주게 되면 같이 방장하고 같이 얘기하는 이런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약간 실패한 앱이라고 하는데 제가 깔아놓고 보니까 여러 외국 분들은 잘 사용하고 계세요. 지금 시드니 쪽에서 호주 영주권 시민권자 모임이라는 거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걸 갖고 계세요. 그 방을 클럽하우스에 클럽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게. 그래서 방송하는 걸 한 두세 번 참여를 해봤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잘 안 되기는 하는데 그래서 비디오를 보시기가 힘드신 분들은 라이브로 듣고 싶은데 비디오로 보기가 그렇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틀어놓고 보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클럽하우스라는 앱을 이용하시게 되면 제가 그걸 동시에 라이브로 진행하려고 지금 한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클럽하우스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녹화로 들으시는 분들은 저 팟빵 있고요. 그리고 구글 팟캐스트에도 올려놨습니다. 여기저기 막 올려놨으니까 설명란에 보시면 제가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니콜라스 방님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유튜브는 프리미엄 아니면 항상 화면 켜놓고 있어야 해서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디오로 들으시고 라이브로 듣고 싶으시면 화면 안 켜놓고 그죠? 클럽하우스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번 새로운 걸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죠. 자연편님 아주 좋습니다. 매끄럽게 진행이 됩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매끄럽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 나이가 드니까 이름들이 생각이 안 나서 이제 우리 토니 에봇 전 총리 이름도 생각이 안 나서 그 유진이 방님께서 지적해 주시 이런 상황이 되니까 네, 니콜라스 방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뵙는데 공지 하나 드릴게요. 지금 여기 오신 분들한테 공지를 드리면 다음 주는 금요일 저녁 9시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만 금요일 9시에 뵙고요. 그 다음 주에는 토요일 또 저녁 9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